손주가 갑자기 밥을 먹기 싫다며 투정을 부리고 심지어 안씨 할머니를 향해 장난감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안 돼. 장난감을 던지면 할미가 다치잖아. 그리고 식사 자리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먹는 거야. 하지만 손주는 입을 삐죽이며 울음을 터뜨렸고 그 순간 며느리가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애한테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무슨 짓이라니? 그냥 예의 바르게 앉아서 먹으라고 조금 혼냈을 뿐이야. 뭐라고요? 혼을 내셨다고요? 서준아, 괜찮아. 할머니가 뭐라고 했어? 하나도 빠짐없이 말해봐. 혹시 때린 건 아니지? 얘, 너는 시어머니를 대체 뭘로 보고 그런 말을 하니? 내가 내 손주인데 심하게 했을까 봐. 어머니가 잘 모르시나 본데. 요즘 이러시는 거 학대예요. 어디 경찰에 신고라도 해볼까요?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지금 나를 신고하겠다고? 그렇게 내 맘대로 하고 싶었으면 손주를 나한테 맡기지 말아야지. 너 그러는 거 애한테도 안 좋아. 지금 말 다 하셨어요. 저도 더 이상 못 참아요. 나가세요. 뭐라고? 저희 집에서 나가라고요. 이 기회에 어머니도 버릇을 단단히 고쳐야겠어요. 그리고 며느리는 안씨 할머니의 팔을 잡아 현관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유진아,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렇게 안씨 할머니는 신발도 제대로 못 신은 채로 차가운 바람이 부는 현관문 밖으로 매섭게 쫓겨났습니다. 안씨 할머니는 망설임 없이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노인 학대로 신고하려고요. 안녕하세요. 이 사연의 주인공은 72세 안숙희 할머님이십니다. 안씨 할머니는 서울 변두리의 아파트에서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고 나름 만족스러운 삶이었습니다. 혼자 살면 남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집안일도 큰 부담이 아니었습니다. 식사도 간단하게 차려 먹을 수 있었죠. 누구에게 맞추지 않아도 되고 일찍 자든 늦게 자든 그건 온전히 자신의 몫이었습니다. 가끔씩 찾아오는 외로움이 쓸쓸하기는 하지만 그 또한 익숙해지면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동네 친구들과 가끔 만나 수다를 떨거나 텔레비전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렇게 혼자서도 충분히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점만큼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허리 통증과 무릎 시림이 점점 잦아졌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는 한 번씩 쉬어가야 했고 손이 떨리는 날에는 반찬을 만들다가 그릇을 떨어뜨린 적도 종종 있었습니다. 아이고, 나이 먹는 것만큼 서러운 게 없네. 안씨 할머니는 거울을 보며 자주 이런 혼잣말을 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은 나이 든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는 일이었지만 속상한 감정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그러던 중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아침에 일어나 집 청소를 하다가 그만 바닥에서 미끄러지고 말았죠. 아이고, 순간적으로 허리에 날카로운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바닥에 넘어진 채 한동안 일어나지 못하고 겨우겨우 손을 짚고 몸을 일으켜 보려 했지만 허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넘어진 상태로 몇 분을 그렇게 있었을까? 다행히 휴대폰이 가까이에 있어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영훈아, 엄마 다친 것 같아. 네, 뭐요? 엄마 어디 다쳤어요? 허리를 좀 삐었는데 혼자 못 일어나겠다. 엄마, 거기 가만히 있어요. 내가 지금 갈게요. 아들은 서둘러 집으로 달려왔고 병원으로 모셔갔습니다. 진찰을 받아보니 다행히 큰 골절은 아니었지만 허리 근육이 심하게 놀란 상태라며 의사는 며칠간 입원을 권했습니다. 할머니, 연세가 있으시니까 무리하시면 안 돼요. 회복되셨다고 방심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혼자 지내시는 건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 말을 듣고 안씨 할머니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대로 혼자 지내는 건 위험할래나 입원한 동안 그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익숙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일을 겪고 나니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이게 큰 부상이 아니어서 다행이지. 만약 더 심각한 일이 생겼다면 며칠 후 병실에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집 정리하고 우리랑 합가해서 같이 사시면 어때요? 아들은 갑자기 안씨 할머니에게 함께 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안씨 할머니는 처음엔 놀랐습니다. 아들 내외가 바쁘게 살고 있는데 자신까지 부담을 줄 수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엄마 지금 집을 정리하고 그 돈을 우리한테 주시면 엄마 모시고 평생 살게요. 어차피 나중에 재산 주실 거 미리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안씨 할머니는 갑작스러운 제안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는 그냥 몸만 오시면 돼요. 공과금, 전기세 같은 거 신경 안 써도 되고 집안일도 우리가 다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아들은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대신 엄마는 우리가 없을 때 가끔씩 손주 한 번씩만 봐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우리가 다 할게요. 엄마한테도 나쁜 선택은 아닐 거예요. 안씨 할머니는 평생 모시고 살겠다는 아들의 말이 너무 달콤하게 들렸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서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고, 가끔은 외롭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망설였습니다. 유진이는 괜찮대? 시어머니랑 합가라니. 며느리가 부담스러워하지 않겠어? 요즘 젊은 세대는 시부모와 같이 사는 걸 꺼린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아들은 자신만만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유진이는 오히려 엄마랑 같이 사는 게 좋대요. 어머, 정말로? 아들의 태도에서 조금은 안심이 됐습니다. 안씨 할머니는 며느리만 불편해하지 않는다면 함께 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단순히 허리를 삐끗한 거지만 다음번엔 더 크게 다칠 수도 있다는 두려움도 있었죠. 몇 날 며칠을 고민한 끝에 안씨 할머니는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지내온 집을 정리하고 아들 가족과 함께 살기로 마음먹었죠. 결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앞으로의 안전과 편안함을 생각하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잘한 선택이겠지. 안씨 할머니는 아들 부부의 달콤한 말에 다른 속셈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안씨 할머니가 아들네 집으로 들어온 첫날, 며느리는 예상과 다르게 환한 미소로 맞아주었습니다. 어머님, 오셔서 너무 좋아요. 불편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말씀하세요.
며느리의 태도가 예상보다 부드러워서 안씨 할머니는 다소 안도했습니다. 괜한 걱정을 했나 싶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합가하면서 요구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엄마, 우리가 없을 때만 가끔 우리 서준이 좀 봐주시면 돼요. 처음엔 이 정도야 시어머니로서 손주 좀 봐줄 수 있는 거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며느리는 육아휴직이 끝났으니 복직을 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아들 며느리가 안씨 할머니에게 합가를 제안할 때 전혀 듣지 못한 이야기였습니다. 갑자기 일을 다시 나간다고? 네, 어머님. 휴직이 이번 달까지거든요. 아니, 손주는 가끔씩만 봐주시면 된다면서? 아,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엄마가 종일 맡아주세요. 심심하지 않고 좋잖아요. 대신 저녁엔 저희가 할게요. 그제야 안씨 할머니는 아들의 말이 하나도 맞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아들네와 합가를 했는데 오히려 홀로 살 때보다 몸이 더 고생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손주를 돌보고 우는 걸 달래고 밥을 챙기고 낮잠을 재우고 간식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이 모든 것을 홀로 하려니 한순간도 가만히 있을 틈이 없었습니다. 하루 일과가 끝날 때쯤이면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고 밤이 되면 손이 저릴 정도로 피곤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받던 허리는 다시 통증이 심해졌지만 내가 이 집에 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불평부터 하면 안 되지. 안씨 할머니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참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아들은 집안일이나 육아에 손도 까딱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TV 앞에 앉아 맥주를 마시거나 약속이 있다며 나가버리곤 했습니다. 한 번은 안씨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영훈아, 너는 어떻게 된 애가 퇴근하고 집에 오면 소파에서 꼼짝을 안 하니? 그러자 아들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남자는 밖에서 돈 벌어오는 게 당연하고 집안의 일은 여자가 하는 거죠. 아들은 이런 말로 집안일과 육아에서 철저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도 직장에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손주를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집안일조차 안씨 할머니에게 모두 떠넘겼습니다. 퇴근 후에는 피곤하다며 자기 방에 들어가 휴대폰만 보기 일쑤였죠. 아들이 합가할 때 손주 육아와 집안일에 대해 제안한 말은 맞는 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설마 아들과 며느리가 나를 집안일 시키기 위해 합가를 제안한 것은 아닐까? 순간 의심이 들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설마 내 자식이 나한테 그럴 리가 있겠어? 그래도 아들 부부는 공과금이나 전기세 같은 건 일절 내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 하나는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조차도 안씨 할머니가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안씨 할머니에게 남편과 자신이 벌어오는 돈으로 집에서 편하게 지낸다며 아껴 쓰라고 사사건건 간섭을 했습니다. 겨울에 설거지를 하려 따뜻한 물을 틀면 가스비는 저희가 내니까 아껴야 해요. 차가운 물로 해주세요. 또 텔레비전을 조금만 봐도 며느리가 잔소리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다 일하는데 하루 종일 TV 켜놓으시면 전기세 부담돼요.
한 번은 아침에 일어나 너무 추워 보일러를 틀었다가 며느리에게 한 소리 들었습니다. 어머님, 아침에 우리 없을 때 보일러 트셨죠? 가스비가 너무 많이 나와요. 추우시면 내복 입으시고 이불 덮고 계세요. 반면 며느리는 집에서 쉬는 날에는 하루 종일 TV를 틀어놓고 본인이 조금만 춥다 싶으면 보일러를 빵빵하게 틀었습니다. 내가 쓰는 건 아까워서 절약하고 자기는 맘껏 써도 된다는 건가? 그러나 이렇게 사사건건 간섭을 당하는 것도 참을 수 없었지만 가장 힘든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손주가 첫아이고 아직 어린이 며느리가 엄마로서 신경을 많이 쓰는 거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안씨 할머니 자신이 낳은 아이도 아니니 육아 방식에 간섭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방식은 누가 봐도 비정상적이었습니다. 아직 어린이집도 들어가지 않은 손주의 개영제 교육이라며 무리한 공부를 시키려 했습니다. 매일 영어 단어와 수학 문제를 풀게 하고 틀리면 심하게 혼내곤 했습니다. 한 번은 안씨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습니다. 유진아, 아직 한글도 잘 모르는 애한테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요즘 애들은 다 이렇게 커요. 어머님, 시대가 달라졌어요. 며느리는 먹는 것부터 마시는 것까지 하나하나 예민하게 챙기고 조금이라도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그날도 손주가 나가서 놀고 싶다며 떼를 쓰자 며느리는 강제로 공부를 시키려고 했습니다. 아이가 울면서 거부하자 며느리는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너 공부 안 하면 엄마가 밥 안 줄 줄 알아? 손주는 엉엉 울며 발버둥 쳤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안씨 할머니는 참다 못해 한마디 했습니다. 아이고, 그만해라. 저 어린애가 뭘 알겠니? 나가서 놀고 싶고 공부하기 싫을 수도 있지. 그러자 며느리는 갑자기 안씨 할머니를 노려보더니 크게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님이 살림에 대해 참견하고 잔소리하는 건 다 참겠는데 육아만큼은 참견하시는 걸 못 참겠어요. 안씨 할머니는 단지 손주가 안쓰러워 한마디 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화를 낼 줄은 예상치 못했습니다. 어머님이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시면 저는 어머님이랑 같이 못 살아요. 그러더니 갑자기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캐리어에 짐을 챙겨 곧장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안씨 할머니는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조차 모르겠는 상황이었지만 손주를 위해 아들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풀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영훈아, 유진이가 갑자기 짐을 싸서 나갔어. 하지만 아들의 말은 뜻밖이었습니다. 엄마,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한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니? 엄마도 억울하실 수 있지만 세대 차이라는 게 있어요. 저희 집에서 살면 저희 집의 법을 따라야죠. 시어머니가 애 키우는데 그렇게 간섭하면 아내도 상처받을 수 있어요. 아들의 말에 안씨 할머니는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는 되려 어머니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엄마가 며느리한테 사과하세요. 그래야 집에 돌아오죠. 이게 그렇게 잘못한 일인가? 그래도 아들은 내 편을 들어줄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던 중 손주 서준이가 안씨 할머니에게 다가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 보고 싶어. 결국 안씨 할머니는 전화를 걸어 며느리에게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무 나섰다.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죄송해요, 어머니. 너무 흥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제게 너무 간섭하지 마시고 조용히 잘 지내봐요, 우리. 그렇게 며느리는 캐리어를 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안씨 할머니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안씨 할머니는 결혼해서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시절을 떠올려 보았지만 자신은 시어머니를 그렇게 대한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한 치 앞도 내다 볼 수 없는 것처럼 당하고만 살던 안씨 할머니는 앞으로 일어날 한 사건을 통해 아들과 며느리에게 철저하고 완벽한 복수를 하게 됩니다. 그날 이후 안씨 할머니는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괜히 또 한마디 했다가 나를 드라마 속 못된 시어머니처럼 몰아갈 수도 있어.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며느리가 손주를 혼내도 아들이 며느리의 말만 들어도 그냥 참고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닥을 닦던 안씨 할머니는 문득 현관 거울을 봤습니다. 이게 내 모습이라고? 거울 속에는 평범한 할머니가 아니라 허리 굽은 가정부 같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 안씨 할머니는 아들 내외를 위해 헌신했지만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하는 삶. 그제야 아들 부부와 합가한 것이 엄청난 실수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걸 돌려놓을 엄청난 사건이 터지게 되었죠. 주말 아침, 아들은 골프 모임이 있다며 아침 일찍 집을 나갔고 집에는 안씨 할머니와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며느리는 거실 소파에 편히 기대며 스마트폰을 보다가 문득 안씨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참 부러워요. 집에서 편하게 노시잖아요? 저는 매일 일 나가느라 죽을 맛인데. 안씨 할머니는 그 말을 듣자 손에 들고 있던 걸레를 꽉 쥐었습니다. 하루를 편히 쉬어본 적이 없는데 노는 사람이라니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말이었습니다. 이걸 말이라고 하나? 나도 일 나갈 수 있으면 가고 싶다. 퇴근이라도 있으니. 이제는 아예 대놓고 자신을 노는 사람 취급하는 며느리를 보니 분노가 치밀었지만 또다시 며느리가 가출할까 무서워 참기로 했습니다. 점심이 되자 며느리는 입맛이 없다며 식사를 거르고 안씨 할머니는 지친 몸으로 손주의 밥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손주는 갑자기 밥을 먹기 싫다며 투정을 부리고 심지어 안씨 할머니를 향해 장난감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안 돼. 장난감을 던지면 할미가 다치잖아. 그리고 식사 자리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먹는 거야. 안씨 할머니는 부드럽게 손주를 타일렀습니다. 하지만 손주는 입을 삐죽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가 쿵쾅 소리를 내며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소파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던 줄 알았는데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듣고 나온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희 애한테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무슨 짓이라니? 그냥 예의 바르게 앉아서 먹으라고 했을 뿐이야. 안씨 할머니는 당황스러웠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뭐라고요? 혼을 내셨다고요? 서준아, 괜찮아? 할머니가 뭐라고 했어? 하나도 빠짐없이 말해봐. 혹시 때린 건 아니지?
얘, 너는 시어머니를 대체 뭘로 보고 그런 말을 하니? 내가 내 손주인데 심하게 했을까 봐. 며느리는 비웃듯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뭐가요? 제가 이러는 건 당연한 거죠? 제 애니까요? 어머니가 잘 모르시나 본데 요즘 이러시는 거 학대예요. 어디 경찰에 신고라도 해볼까요? 뭐?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지금 나를 신고하겠다고? 그렇게 내 맘대로 하고 싶었으면 손주를 나한테 맡기지 말아야지. 이 말을 듣는 순간 안씨 할머니는 가슴속에 억눌려 있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우리 애를 맡긴 건 돌봐달라고 한 거지. 어머님 마음대로 교육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너 그러는 거 애한테도 안 좋아? 지금 말 다 하셨어요? 저도 더 이상 못 참아요. 나가세요. 며느리의 말에 안씨 할머니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저희 집에서 나가라고요. 이 기회에 어머니도 버릇을 단단히 고쳐야겠어요. 며느리는 손가락으로 현관문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당장 나가세요. 그리고 며느리는 옷장에서 안씨 할머니의 겉옷만 꺼내 던지고 안씨 할머니의 팔을 잡아 현관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유진아,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지만 며느리는 들은 채만채 안씨 할머니를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안씨 할머니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차가운 바람이 부는 현관문 밖으로 내몰렸습니다.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와 함께 그녀는 황당한 상황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핸드폰만 하나 들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 서러움,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고 지금까지의 모든 굴욕과 부당한 대우가 한 번에 떠올랐습니다. 이제 못 참아. 안씨 할머니는 망설임 없이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노인 학대로 신고하려고요. 10분도 채 되지 않아 경찰차가 도착했고 2명의 경찰관이 내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경찰관은 상황을 자세히 물었고 안씨 할머니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인터폰을 누르자 며느리가 문을 열었고 경찰을 보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신고가 들어와서 왔습니다. 며느리는 오히려 억울한 척하며 하소연했습니다. 아니, 경찰관님. 제가 얼마나 억울한지 아세요? 저희 시어머니가 애를 심하게 혼내시고 저한테도 막말까지 하셨다고요. 심지어 저한테 대들기까지 하셨다니까요. 그럼 시어머님이 아드님을 괴롭힌 증거가 있습니까? 허증거요? 그게 중요한가요? 제가 오늘 시어머니가 저한테 심하게 화내시는 걸 봤다고요. 경찰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보다 지금 중요한 건 며느님이 신고를 당했다는 점입니다. 며느리는 순간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네,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경찰이 말했습니다. 노년의 할머니를 한겨울에 신발도 안 신긴 채 밖으로 내쫓은 점, 그리고 그동안 과도하게 집안일을 시킨 정황 등을 보면 학대를 당한 쪽은 오히려 어머님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경찰은 단호했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며느님이 잘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신중하게 행동하세요. 경찰관의 말에 며느리는 완전히 기가 죽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신고하겠다며 길길이 날뛰던 며느리는 되려 본인이 신고당할 줄은 생각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큰 소리치지 못하고 움츠러들었습니다. 순간 분해서 씩씩거리던 며느리는 꼬리를 내리고 안씨 할머니에게 급히 잘못을 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너무 흥분해서 그랬어요. 그때는 너무 화가 나서 한 번만 봐주세요. 네? 그러나 안씨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제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 그 말을 남기고 안씨 할머니는 신발을 신으며 현관을 나서려고 했습니다. 그제야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낀 며느리가 다급하게 뒤따라오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세요? 우리 다시 대화로 풀어봐요. 이 집에서 나가라며? 그래서 나가는 건데 불만 있니? 며느리는 당황하며 더 다가왔습니다. 아니, 제가 순간 욱해서 실수한 거예요. 진짜로 어머님을 쫓아낼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냥 신용만 하고 바로 들어오시라고 할 생각이었어요. 네? 신용? 아까 나 쫓아낼 때만 해도 시어머니 버릇 단단히 고쳐야겠다면서. 넌 또 언제든 내게 소리 지르고 내 기분 나쁘면 내쫓겠지?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애원했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것도 제가 잘못했어요. 저희 잘해봐요. 그러나 안씨 할머니는 단호했습니다. 잘해볼 게 따로 있지. 너희랑 같이 산다고 내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알아. 경찰에 신고했을 때부터 나는 결심했다. 너희랑은 다시 엮이지 않겠다고. 어머님, 제발 가지 마세요. 안씨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나한테 한 짓 똑같이 돌려줄 거다. 그리고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아들의 집을 떠났습니다. 안씨 할머니는 친구의 집에서 잠시 지내며 아들과 며느리에게 합가하면서 준 재산을 돌려받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재산은 현재 아들이 살고 있는 집과 자신의 집을 팔아 마련한 현금이었습니다. 다음 날 안씨 할머니는 친구의 도움을 받아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계약서를 확인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드님 부부는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아드님 부부는 부양의 의무를 저버렸고 오히려 부당하게 가사 노동을 강요하며 어머님을 이용했죠. 즉, 증여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내가 준 재산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돌려받는 정도가 아니라 법적으로 확실하게 어머님께 유리한 상황입니다. 어머님을 도와드리는 건 어렵지 않겠네요. 안씨 할머니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변호사님, 저는 제 몫을 되찾을 거예요. 소송 과정이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진행하시겠어요? 안씨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내 재산, 내 인생을 되찾을 수만 있다면.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안씨 할머니는 확신에 찬 눈빛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그녀에게 빼앗아 갔던 것들을 모두 되찾을 차례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처음에 어머니가 이런 행동을 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듯 크게 당황했습니다. 몇 번이고 전화를 걸어 화해를 요청했지만 안씨 할머니는 단호하게 거절했죠.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소용없어. 이번 일은 법대로 해결하자.
아들은 법정에서 자신들이 어머니를 잘 모셨다고 주장했지만 경찰 신고 기록과 이웃들의 증언, 그리고 아들 부부가 안씨 할머니에게 집안일을 다 떠넘기는 대화 내용이 담긴 카톡 등이 증거로 제출되었고 법원은 안씨 할머니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계약 파기와 함께 증여한 재산은 물론 아들 부부가 살고 있던 집까지 모두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안씨 할머니를 보자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엄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며느리도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어리석었어요. 이제 와서 무릎 꿇어봤자 소용없어. 애초에 너희와 합가한 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 앞으로는 서로 얼굴도 보지 말자. 안씨 할머니는 이 말을 남기고 당당하게 법원을 나섰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재산을 되찾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더 이상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안씨 할머니는 소송에서 완벽하게 승리한 후 모든 것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예전에 살던 동네 대신 새로운 곳에서 새 출발을 하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홀로 지내면서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안씨 할머니는 새로 이사한 동네의 복지관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는 홀로 사는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정기 방문, 식사 지원, 청소 지원 등을 받으실 수 있어요. 또 말벗이나 상담 프로그램도 있어서 외롭지 않게 지내실 수 있답니다. 건강이 악화되시면 병원 동행 서비스도 제공되니까 걱정 마세요. 아이고, 이런 게 있는 줄 알았으면 진작 알아볼 걸 그랬네요. 이제껏 자식에게만 의지하려 했던 자신의 생각이 어리석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자식 외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많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상담 직원이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복지관에 오시면 또래 친구들도 많으시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으니까요. 한번 참여해보세요. 안씨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복지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비슷한 또래의 어르신들과 금세 친해졌습니다. 그날부터 안씨 할머니는 복지관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또래 친구들을 만나고 함께 산책도 하고 수다도 떨면서 조금씩 마음의 여유를 되찾아갔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 차를 마시던 중 김씨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사실 나이 먹으면 친구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자식밖에 안 남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도 자식한테만 기대면서 살았는데 나이 먹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안씨 할머니도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나도 평생 자식만 바라보고 살았지. 근데 이제는 나도 내 인생을 즐겨야겠어요. 김씨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요즘 시대가 변했잖아요. 자식도 결혼하면 남이에요. 우리도 우리 인생 살아야죠. 박씨 할머니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우리 정기 모임도 있고 시간 맞으면 여행도 다니고 그래요. 안씨도 같이 가요. 그렇게 안씨 할머니는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자신만의 생활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몸은 예전만큼 힘이 넘치지는 않았지만
노년의 느긋한 여유로움을 즐길 줄 아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들과 며느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쩔 수 없이 월세방으로 이사했지만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이 좁고 습하고 불편한 집이었습니다. 한순간에 재산과 살던 집을 모두 빼앗긴 아들 부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며느리는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님이 너무하신 거 아냐? 아무리 그래도 우리를 길거리로 내몰다니. 아들과 며느리는 여러 번 안씨 할머니를 찾아와 용서를 구했습니다. 집 앞에서 몇 시간씩 기다리기도 하고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안씨 할머니는 단호했습니다. 한 번 떠난 마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부부 사이는 점점 악화되었고 서로를 원망하며 이혼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자주 싸웠습니다. 당신이 그때 경찰 얘기만 안 꺼냈어도 우리가 이 지경까지는 안 왔어. 그럼 뭐? 시어머니한테 무조건 숙이고 살아야 했냐고? 하지만 이번 일로 가진 재산을 다 뺏긴 아들과 며느리는 직장 외에도 알바까지 뛰느라 이제는 싸울 힘조차 없어졌습니다. 한편 며느리는 직업은 공무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악행이 동네에서 소문이 나면서 직장까지 퍼지게 되었고 사람들은 대놓고 말하지 않았지만 그녀가 지나가면 뒤에서 수군거리며 비난했습니다. 저 사람 알지? 시어머니한테 한 짓 들어봤어? 와,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구나. 대단하다. 진짜. 직장 동료들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며느리가 무슨 말을 하면 눈도 안 마주치고 대충 넘겼습니다. 나만 잘못했어? 왜 내가 욕을 먹는 거야? 왜? 며느리는 억울했지만 그녀가 했던 일들이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들이 뒤에서 욕을 해도 직장을 그만둘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지은 죄값을 매일같이 감당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상황도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안씨 할머니가 재산을 빼앗았을 뿐 아니라 평생 아들에게 물려줄 생각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제 나는 어떡하지? 그는 모든 것이 막막해졌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체중이 10kg 이상 빠졌고 매일 밤 술을 마시며 후회했습니다. 엄마한테 조금만 잘해드릴 걸.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렸습니다. 안씨 할머니는 이런 아들과 며느리를 보며 안쓰러운 마음도 들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아들과 며느리가 자초한 일이야. 70년을 살면서 안씨 할머니가 깨달은 진실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지금 당장은 돈이 아쉬워서 나한테 잘하겠지만 내가 돈을 다시 준다면 똑같은 일이 반복될 거야. 아들과 며느리는 아직 젊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빚만 없으면 어떻게든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린 손주도. 속상하지만 며느리 말대로 손주는 내 아이가 아니야. 걔네가 알아서 해야지.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누군가는 매정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정에 휘둘려 살다 이런 일을 겪고 나니 더 이상 자비를 베풀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안씨 할머니는 복지관 친구들과 함께 벚꽃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안씨, 준비 다 했어요. 버스 곧 출발한대요. 버스에 오르며 창밖을 내다보니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안씨 할머니의 인생에도 잠시 추운 겨울이 왔었지만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이제는 따뜻하고 평온한 시간을 즐길 차례였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야지.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닌 그저 자신의 인생을 사는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새로운 봄을 만끽하며 안씨 할머니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달기사가 음식을 문 앞에 내려놓자마자 며느리의 손이 쓱 나와 음식을 집으려는 순간 정씨는 재빨리 그 손을 낚아챘습니다. 어머나, 어머님, 아직 안 가셨어요? 내가 벨 10번은 더 눌렀다. 너는 안에 있었으면서 없는 척 시침이 똑 뗀 거니? 어머님, 전 몰랐어요. 정말로요. 초인종 소리도 못 들었어요. 그래? 배달기사 왔을 땐 바로 문 열어줬으면서 내 벨소리만 못 들었다. 그런 말이니? 그게 아니라 그리고 내가 온 줄 몰랐으면 어떻게 오셨어요? 가 먼저 나와야지. 아직 안 가셨어요? 가 먼저 나오네? 그건 제가 너무 놀라서 말이 헛나왔어요. 말 같지도 않은 변명하지 마렴. 내가 얼마나 밖에서 떨면서 기다렸는지 아니? 아파서 병원 다녀온 시애미가 문 앞에서 3시간을 기다렸는데 어떻게 없는 척 할 수가 있어?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시어머니가 오는 걸 누가 반겨요. 제 입장도 이해해 주셔야죠. 평소에 내가 너희 집에서 자고 간 적 한 번이라도 있니? 그동안 너희 불편할까봐 택배나 현관 앞에 반찬만 두고 간 게 다야. 내가 매번 이러는 것도 아니고 아플 때만큼은 너희한테 기댈 수 있는 거 아니니? 냉정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지금 어머님 사정이 있듯이 제 사정도 있는 거예요. 오냐, 나도 더 이상은 못 참는다. 이 집 내 명의로 되어 있지. 나는 전세 연장 더 안 할 거니까 그 전에 집 비워둬라. 네? 갑자기 그러시면 저희는 어떡하라고요? 그건 너희 사정이지 내 사정은 아니잖니? 안녕하세요. 이 사연의 주인공은 61세 정필래 씨입니다. 정 씨는 충북 제천시장 통해서 30년 넘게 떡집을 운영해 왔습니다. 남편이 급성간염으로 세상을 뜬 것은 정 씨가 40대 초반, 아들 정우가 겨우 초등학교 2학년이던 때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삶은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정 씨는 생계를 위해 새벽마다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새벽 4시 반이면 눈을 떴고 찬물로 얼굴을 씻고 바로 방앗간으로 향했습니다. 가래떡을 썰고 찹쌀을 불리고 시장 좌판을 펴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떡을 만들며 아들을 키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쉬었다 하라 고 해도 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쉬면 누가 정우를 키우나요? 학교도 보내야 하고 먹여 살려야 하는데. 정 씨는 가래떡을 썰며 마음속으로 늘 같은 말을 되뇌었습니다. 말은 제주도로 사람은 서울로 보내랬지. 우리 정우는 꼭 서울 사람으로 만들어야지. 그 신념 하나로 그녀는 가슴을 졸이며 아들을 키웠습니다. 정 씨는 워낙 바빠서 아들과 대화할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들 정우는 엄마의 마음을 알아주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혼자서도 밥을 챙겨 먹고 숙제도 스스로 하고 방 청소도 깔끔하게 했습니다. 정 씨는 그런 아들이 기특하고 고마웠습니다. 힘든 시간을 버티게 해준 유일한 희망이었으니까요.
아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는 과외 선생님이라도 붙여주고 싶었지만 형편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도 정우는 자기 앞가림을 제대로 했습니다. 제법 성실하게 자라 서울 소재 중견 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엄마, 저 합격했어요. 이제 제가 우리 엄마 모실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 씨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30년 넘게 써온 손등의 주름과 굳은 살이 갑자기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손으로 쓰다듬은 아들의 등이 든든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아들, 고생 많았다. 이제 서울 가서 잘 살면 돼. 그렇게 정우는 서울로 떠났고 정 씨는 여전히 제천에서 떡집을 지켰습니다. 아들이 서울에 자리를 잡은 후 소개로 만난 간호조무사 출신 유나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며느리는 단정하고 고분고분한 성격처럼 보였습니다. 정 씨는 내심 고생 끝에 낙이 오나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식 날 며느리는 정 씨에게 다가와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정우 잘 챙기고 효도 많이 할게요. 걱정 마세요. 정 씨는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자신이 고생한 보람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부모님, 즉 사돈들과도 처음 만났는데 나쁜 분들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다만 도시 사람 특유의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안사돈은 구두에 정장 차림으로 나타났고 말투도 꽤 세련되었습니다. 아들 잘 키우셨네요. 우리 유나랑 잘 살 것 같아요. 정 씨는 그 말에 그저 고개만 숙이고 웃었습니다. 사돈 앞에서는 시골 떡장사라는 자신의 직업이 조금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무사히 결혼에 성공하고 정 씨는 아들이 결혼할 때 전세금이 부족하다는 말 한마디에 시장통에서 20년 넘게 부은 적금을 몽땅 깨고 대출까지 끼워서 서울 외곽 아파트를 장만했습니다. 계약 당시 명의는 정 씨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정우야, 엄마는 지금까지 산 것 중에 제일 좋은 거 너한테 다 준 거야. 이젠 너희가 행복하게만 살면 돼.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진짜 고맙습니다. 평생 잊지 않을게요. 며느리도 옆에서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열심히 살아서 꼭 보답할게요. 정 씨는 그저 행복한 미소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야 진짜 자신의 고생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결혼한 지 2년쯤 지나면서 며느리의 말투와 눈빛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야근과 출장으로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아지자 며느리는 점점 시댁에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명절 음식이며 선물, 안부 전화 하나 없이 모든 것을 아들에게 떠넘겼습니다. 정우야, 며느리는 요즘 바빠? 전화도 잘 안 받네. 아, 네, 요새 일이 많아서요. 제가 대신 안부 전해드릴게요. 그런 상황에서도 정 씨는 요즘 젊은 사람들 다 그렇다 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나도 젊었을 적엔 시어머니가 참 어렵고 힘들었지. 하고 생각하며 이해하려 했습니다. 딱 한 번 정 씨가 아들 집에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아침 일찍 버스를 타고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설렘과 기대로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의 표정이 곧바로 굳어지는 것을 정 씨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미리 연락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문자로 연락했는데 못 본 모양이구나. 다음에는 꼭 전화로 하마. 여기 내가 선물도 가져왔어. 며느리는 마지못해 문을 열어주었고 정 씨는 방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날 정 씨는 왠지 모를 어색함 속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며느리는 정 씨에게 마치 불편한 손님처럼 가끔씩만 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정 씨는 예정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흐르면서 정 씨의 마음속에는 조금씩 서운함이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참아내며 정 씨는 여전히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무엇이든 해주려 했습니다. 내 새끼 잘 살면 그걸로 된 거지라는 생각으로 견뎌왔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마련이죠. 한 사건으로 인해 정 씨의 삶도 곧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정 씨는 가끔 직접 담근 열무김치며 방건조갈치, 무말랭이, 메밀 전병까지 소포장의 꾸러미로 택배로 보냈습니다. 정 씨는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오늘은 아들과 며느리에게 보낼 택배를 준비하는 날이었습니다. 이번엔 열무김치 좀 담가서 보내야겠다. 정우가 어릴 때부터 열무김치를 좋아했었지. 정 씨는 시장에서 가장 싱싱한 열무를 골라 정성껏 씻고 다듬었습니다. 열무김치뿐만 아니라 메밀전병, 방건조갈치, 무말랭이까지 모두 아들이 어릴 적부터 좋아하던 음식들이었습니다. 정 씨는 반찬통마다 사랑과 정성을 담아 포장했고 택배 상자에 꼼꼼히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손편지도 한 장 적어 넣었습니다. 정우야, 유나야, 요즘 일이 많다며? 몸 조심하고 잘 지내. 반찬 맛있게 먹어. 엄마가. 택배를 붙이고 나서 정 씨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면 아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상상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틀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택배 기사가 다시 정 씨의 집 앞에 상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아주머니, 반송된 택배입니다. 정 씨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분명 주소를 제대로 적었는데 왜 반송이 된 거지? 택배 상자를 열어보니 열지도 않은 반찬통이 그대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메모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저희는 이런 음식 잘 안 먹어요. 냉장고만 차지해서요. 정 씨는 그 메모를 읽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반찬통은 그대로 다시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손가락에 박힌 반창고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그래, 입맛 다르면 그럴 수 있지. 근데 이렇게 반송하는 건 좀 서운하네. 자신이 이렇게 정성 들여 만든 음식을 단 한 번도 맛보지 않고 돌려보낸 것이 너무 서운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입맛이 다르니까.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몇 주가 지났습니다. 설날이 다가왔고 아들 내외가 오기로 한 날이 됐습니다. 정 씨는 새벽부터 일어나 명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며느리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유나가 동태전을 좋아한다고 했었지. 이번엔 동태전을 특별히 준비해야겠다. 정 씨는 장을 잔뜩 보고 며느리 입맛에 맞춘 동태전을 따로 준비하고 고기도 두툼하게 재워놨습니다. 명절 음식은 새벽 6시부터 만들었고 아들네가 오기 1시간 전쯤 모든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부엌에서 땀을 흘리며 일하는 동안에도 정 씨의 마음은 설레었습니다. 오랜만에 아들 부부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드디어 초인종이 울렸고 정 씨는 반가운 마음에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며느리가 형식적인 인사를 건넸습니다. 왔구나. 어서 들어와라. 아들 부부는 도착하자마자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둘 다 피곤해 보이는 표정이었습니다. 정 씨는 기쁜 마음에 말했습니다. 저기 전도 방금 부쳤어. 따뜻할 때 먹자.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아, 네. 조금만 있다가요. 제가 요즘 속이 안 좋아서요. 정우야, 이건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이고, 유나야, 여기 동태전 따로 해놨어.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특별히 만들었어. 하지만 식사 시간 내내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아들은 휴대폰을 보느라 정신이 없었고, 며느리는 음식을 조금씩만 집어먹었습니다. 정 씨가 이것저것 물어봐도 네, 와, 괜찮아요. 같은 짧은 대답뿐이었습니다. 서울 생활은 어떠니? 회사는 괜찮고? 네, 괜찮아요. 유나야, 요즘 병원 일은 어때? 그냥 그래요. 바빠요. 정 씨는 그래도 웃으며 대화를 이어가려 했지만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식사를 마치자 아들 부부는 거실에 앉아 TV만 봤습니다. 설거지와 뒷정리는 당연히 정 씨의 몫이었고 결국 허리가 휘어지도록 일하고 나서야 겨우 앉을 수 있었습니다. 정 씨는 자신의 허리 통증도 참아가며 모든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어느새 해가 저물었고 정우 부부는 서둘러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엄마, 저희 이제 가볼게요. 교통이 막힐 것 같아서요. 벌써? 좀 더 있다 가지. 아들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며느리는 이미 현관문 앞에 서서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정 씨는 문 밖까지 배웅했고 며느리는 그저 딱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그 말은 너무나 짧고 아무 감정이 담기지 않은 메마른 톤이었습니다. 마치 식당에서 계산을 마치고 나오며 종업원에게 건네는 형식적인 인사 같았죠. 정 씨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그래도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조심해서 가. 또 놀러와. 아들과 며느리가 탄 차가 사라질 때까지 정 씨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문을 닫고 집 안으로 들어오니 갑자기 정막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정 씨는 떡국 국물을 덜어낸 냄비를 씻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누가 시어머니고 며느리인지 모르겠네. 아무리 그래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쯤 해줄 줄 알았는데. 설날 다음 날 정 씨는 이웃집 영자 씨를 만났습니다. 영자 씨는 정 씨와 비슷한 또래로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온 이웃이었습니다. 어제 아들내미 왔다 갔어? 어땠어? 뭐, 그냥 그랬지. 바쁘다고 금방 가더라고. 요즘 젊은 애들 다 그래. 우리 딸도 와서 밥만 먹고 가더라니까. 두 사람은 한숨을 쉬며 공감했지만 정 씨의 마음속에는 허전함이 크게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서운함이 쌓이고 쌓이던 무렵 정 씨의 건강에도 이상이 생겼습니다. 몇 달 전부터 가슴이 조이듯 아팠습니다. 처음엔 그냥 피로하겠지 했지만 통증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시장에서 떡을 팔던 중 갑자기 숨이 가빠지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옆 가게 주인이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필레야, 괜찮아?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워서. 하지만 그날 이후로도 비슷한 증상이 몇 번 더 찾아왔고 결국 동네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정 씨의 상태를 살펴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서울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의사의 말에 정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서울에 간다면 아들에게 연락해야 할까? 하지만 최근 아들과 며느리의 냉담한 태도를 생각하면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픈 티 내면 또 불편해하겠지. 결국 서울의 큰 병원에 예약을 잡고 올라가는 날, 정 씨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아들도 귀찮아할까봐 아무 말 없이 병원을 예약했습니다. 혼자서 서울행 기차표를 예매하고 병원 위치도 미리 알아두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가는 내내 정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혹시 심각한 병이면 어떡하지? 그래도 가족인데 내가 아프다고 하면 아들과 며느리 돈은 분명 다를 거야. 힘든 시절 홀로 키웠는데 그 마음만은 변함없겠지. 정 씨는 그렇게 자신을 위로하며 서울로 향했습니다. 한 번도 자식에게 기대어 본 적 없는 그녀였지만 이제는 작은 위로와 도움이 간절했습니다. 서울 병원에서 정 씨는 정밀 검사를 마친 뒤 대기실에서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단순 스트레스성 협심증으로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정 씨는 마음을 놓고 눈을 감았다가 갑자기 정신을 차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늦은 저녁, 정 씨는 놀라서 일어섰습니다. 마지막 기차 버스 시간은 이미 지나 있었고 휴대폰은 방전되어 아무에게도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갈 데가 없네. 하는 수 없지. 정우 집에 한번 가봐야겠다. 몸도 지치고 마음도 조급해진 정 씨는 결국 병원에서 가까운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루만 묵었다가 아침 일찍 내려가려는 생각이었습니다. 아들 집 아파트 단지에 도착하자 정 씨는 오랜만에 찾아온 아들 집을 바라보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갑자기 찾아가도 될까? 전화도 없이.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정 씨는 천천히 엘리베이터에 올라 408호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초인종을 눌렀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눌러봤지만 여전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정우야, 엄마야. 문 좀 열어줘. 유나야 안에 있니? 정 씨는 다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5번, 10번, 15번.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예전에 알려준 비밀번호도 쳐봤지만 삐빅하는 경고음만 울렸습니다. 분명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혹시 둘 다 없나? 하지만 이 시간이면 퇴근했을 텐데. 정 씨는 한참을 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밖은 완전히 어두워졌고 바람까지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래 서 있어서 다리가 아파진 정 씨는 아파트 1층으로 내려가 입구 의자에 지친 몸을 웅크린 채 앉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추위가 몸을 파고들었습니다. 이내 정 씨는 자책하기 시작했습니다. 괜히 잠이 들어가지고. 몸도 아픈데 차도 놓치고 갈 데도 없고. 어느새 3시간이 넘게 흘렀습니다. 몸이 떨리기 시작했고 온몸이 아파왔습니다. 가볍게 입고 온 옷으로는 밤바람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아이고, 추워라. 어떡하지? 정 씨는 손을 비비며 추위를 견디려 했지만 점점 더 심해지는 떨림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다리까지 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경비원이 순찰을 돌다가 정 씨를 발견했습니다. 할머님, 이 시간에 여기 계시면 안 돼요. 경비실로 들어오세요. 경비원은 정 씨를 경비실로 안내했습니다. 따뜻한 차를 건네주며 경비원이 물었습니다. 어디 찾아오신 거예요? 저기 앞동 408호요. 우리 아들 집이에요. 정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경비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408호는 아까 저녁에 배달기사가 인터폰 누르니까 바로 열리던데요. 그 말을 들은 정 씨는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럴 수가. 설마 안에 누가 있었던 거야? 정 씨의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이 뒤엉켰습니다. 경비원은 정 씨의 표정을 보고 무언가 눈치챈 듯 했습니다. 혹시 연락 안 되시나요?
제가 내선 전화로 한번 연결해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정 씨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그때 경비실 밖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다른 배달 기사였습니다. 몇 동 408호 배달이요. 정 씨는 순간적으로 결심했습니다. 저도 같이 올라가 볼게요. 고맙습니다. 정 씨는 경비실을 나와 배달 기사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기사가 408호 앞에 서자 정 씨도 옆에 함께 섰습니다. 기사가 인터폰을 누르자 금방 응답이 왔습니다. 배달 기사가 음식을 문 앞에 내려놓자마자 그동안 절대 열리지 않던 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며느리의 손이 쓱 나와 음식을 집으려는 순간 정 씨는 재빨리 그 손을 낚아챘습니다. 어머나, 며느리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문이 완전히 열리며 며느리의 놀란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어머님, 아직 안 가셨어요? 정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벨 10번은 더 눌렀다. 너는 안에 있었으면서 없는 척 시침이 뗀 거니?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 아니에요. 방금 막 외출하고 들어온 거예요. 정 씨는 며느리 뒤로 보이는 집 안을 바라봤습니다. TV가 켜져 있었고 소파에는 담요가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반쯤 먹은 과일이 놓여 있었고 슬리퍼도 정돈되지 않은 채 흩어져 있었습니다. 분명 계속 집에 있었다는 증거였죠. 그래? 근데 내가 온 줄 몰랐으면 어떻게 오셨어요? 가 먼저 나와야지. 아직 안 가셨어요? 가 먼저 나오네? 정 씨의 날카로운 지적에 며느리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손으로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변명했습니다. 그건 제가 너무 놀라서 말이 헛나왔어요. 말 같지도 않은 변명하지 마렴. 내가 얼마나 밖에서 떨면서 기다렸는지 아니? 정 씨는 그동안 참았던 서운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정우는 어디 있니? 남편은 야근이 있어서 늦게 돌아올 거예요. 정 씨는 그제야 며느리가 혼자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시어머니를 문 앞에서 떨게 한 행동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시어머니가 갑자기 오는 걸 누가 반겨요. 제 입장도 이해해 주셔야죠. 며느리의 말에 정 씨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단 한 번도 아들 집에 무작정 찾아간 적이 없었습니다. 늘 미리 연락하고 불편할까봐 배려했습니다. 평소에 내가 너희 집에서 자고 간 적 한 번이라도 있니? 그동안 너희 불편할까봐 택배나 현관 앞에 반찬만 두고 간 게 다야. 내가 매번 이러는 것도 아니고 아플 때만큼은 너희한테 기댈 수 있는 거 아니니? 그런데 몸 아파서 온 시애미가 문 앞에서 3시간을 기다렸는데 안 열어줄 수가 있니? 어머님, 전 몰랐어요. 정말로요. 초인종 소리를 못 들었어요. 그래? 배달기사 왔을 땐 바로 문 열어줬으면서 내 벨소리만 못 들었다는 그런 이야기니? 며느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어 보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냉정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지금 어머님 사정이 있듯이 제 사정도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 씨의 인내심은 완전히 바닥났습니다. 30년 넘게 혼자 아들을 키우며 참아온 모든 것들, 며느리에게 받은 서운함들, 그리고 오늘 추위 속에서 경험한 배신감까지.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했습니다. 오냐, 나도 더 이상은 못 참는다. 이 집 내 명의로 되어 있지. 나는 전세 연장 더 안 할 거니까 그 전에 집 비워둬라. 정 씨의 단호한 선언에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네?
갑자기 그러시면 저희는 어떡하라고요? 그건 너희 사정이지 내 사정은 아니잖니? 정 씨는 며느리의 말을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한 눈빛으로 정 씨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이러시면 안 돼요. 우선 들어오셔서 다시 얘기해봐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제야 며느리는 무릎을 꿇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정 씨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이 상처받았습니다. 미안하다고 하니까 다 된다고 생각하니? 정우한테 꼭 전해. 전세 계약 만료일 전까지 집 비워달라고. 정 씨는 돌아서서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며느리가 황급히 뒤따라 나왔습니다. 어머님, 이러지 마세요. 저희가 어디로 가야 하는데요? 지금 서울 집값이 얼마나 비싼지 아시잖아요. 정 씨는 뒤돌아보지 않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너희 사정이지? 아파트를 나와 정 씨는 잠시 어디로 가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결국 버스터미널 근처 작은 호텔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남은 방이 있었고 정 씨는 지친 몸을 침대에 뉘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휴대폰을 충전한 정 씨는 부재중 전화를 확인했습니다. 아들 정우의 이름이 10통 넘게 찍혀 있었습니다. 빼곡히 채워진 정우의 이름을 보며 정 씨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처음에는 전화를 걸지 말까 고민도 했지만 결국 숨을 크게 들이쉬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걸자마자 아들은 다급히 말을 쏟아냈습니다. 엄마, 어디 계셨어요? 연락이 안 돼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아내도 많이 반성했어요. 엄마한테 미안하대요. 아까는 오해가 있어서 그런 거라네요. 아들의 목소리에 무언가 변명하려는 듯한 뉘앙스도 감지되었습니다. 정우야, 너도 참 가관이구나. 몸 아픈 엄마가 내 집 문 앞에서 몇 시간을 떨었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오해라니? 내 아내는 미안하단 말도 집 얘기 나오기 전에 했어야지. 이제 와서 내가 전세 안 연장한다니까 급하게 사과하면 내가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진심으로 반성하는구나 생각할 것 같니?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아들이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 일 하나로 집 문제까지 꺼내는 건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저희가 지금 당장 이사 갈 데도 없고 전세금도 없는데. 정 씨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어제 하루의 일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여온 서운함과 무시였다는 것을. 정 씨는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하나? 너희가 나를 서운하게 한 게 이번이 처음이냐? 반찬 돌려보낸 거, 명절에 상전처럼 놀고 먹고는 고맙다 말 한마디 없이 간 거. 넌 엄마한테 그간 쌓인 게 없을 거라 생각했구나. 정우야, 그동안 내가 참아줬던 게 내 권리인 줄 알았니? 엄마, 미처 생각 못했어요. 제가 너무 바빠서 아내 먼저 챙기다 보니 엄마를 소홀히 한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정 씨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계약 연장 안 한다. 다음 달까지 집 비워라. 이 집은 원래 내 집이다. 아들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엄마, 진짜 미안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한 번만 생각 다시 해주세요. 엄마, 제발 끊지 마세요. 하지만 정 씨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표정엔 단호함과 해방감이 동시에 어렸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가벼움이 느껴졌습니다. 호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정 씨는 자신의 결정에 후회가 없는지 자문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평생 남에게 맞추고 배려하면서 살아온 자신이 처음으로 스스로를 위한 결정을 내린 것 같아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내 인생을 살 때가 됐구나. 정 씨는 오랜만에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정 씨는 제천행 첫 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차창을 통해 기차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창가에 기대어 앉은 정 씨는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서울을 떠나는 것이 이렇게 편안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 후, 정 씨는 약속대로 전세 계약 연장을 하지 않았고 보증금을 말끔히 회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들과 며느리는 여러 번 전화를 걸어왔지만 정 씨는 단호하게 결정을 번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발요. 저희가 지금 갈 데가 없어요. 정우야,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엄마도 이제 내 삶을 살 거야. 결국 아들과 며느리는 순식간에 거처를 잃고 허둥대야 했습니다. 서울 외곽에서 겨우 찾은 건 20년 넘은 낡은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방 한 칸에 부엌이 붙은 구조였고 겨울이면 보일러가 잘 안 돌아 추워서 전기장판으로 버텨야 했습니다. 역에서 걸어가기엔 멀고 동네도 어두워 불안했습니다. 며느리도 다시 병원 일에 나서야 했습니다. 예전에 간호조무사로 일했던 병원에 다시 취직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아들과 며느리의 마음에는 점점 후회가 깊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집을 잃을까봐 두려워했지만 점차 자신들의 행동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기억이 자신들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정 씨는 제천에서 여전히 떡을 만들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전보다 일을 줄여 자신만의 시간을 더 많이 가졌습니다. 시장 골목에서 만난 오랜 친구 영자 씨와 차도 마시고 가끔은 고향 친구들과 가까운 곳으로 1박 2일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정 씨의 삶은 크게 바뀌지 않았지만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니 서운할 것도 없고 안 갔더니 찾는 사람도 없더라. 한 번씩은 몸이 아파 다시 서울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그때도 정 씨는 아들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때문에 서울에 다녀왔다는 문자 하나 남기고 조용히 호텔에 머물다 내려왔습니다. 어느 날 밤 이불을 정리하며 정 씨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며느리는 아무리 애써도 가족이 되긴 어려워. 나도 너무 애썼구나. 이젠 내가 나한테 잘해주면 돼. 정 씨는 더 이상 누구의 엄마, 누구의 시어머니로 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온전히 정필래로 살아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정 씨는 곧 70대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몸은 조금 더 느려졌지만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제는 떡집도 거의 접고 대신 마을 노인회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지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정기적으로 제천을 찾았고 정 씨의 생일이나 명절에는 작은 선물도 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그들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독립된 사람으로서 대우했습니다. 어느 봄날 정 씨는 집 앞 작은 정원에 꽃을 심었습니다. 예쁘게 핀 꽃들을 바라보며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 인생도 이제야 꽃을 피우는구나. 정 씨의 노후는 생각보다 훨씬 찬란하고 고요했습니다. 아들에게 모든 것을 바치고 희생하던 삶에서 벗어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의 삶이 얼마나 든든하고 후련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녀의 시간이 이제는 온전히 그녀 자신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진심으로 그 시간이 따뜻하고 평안하길 바랍니다.